예, 다 오지 않았지만은 아직도 사람들이 좀 더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강사님 좀 부담되게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대한다는 뭐 이야기를 뭐 미리 하셔가지고 강사님이 엄청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우리가 아껴 쓸 줄 알았지 계획적으로 이 집안 이 경제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1강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강에서는 좀 더 이제 이 경제를 정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이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전문가를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된 것이 우리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시원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문가에게 직접 듣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강 구범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을 힘차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처음부터 너무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앉아서 진짜 부담감이 아 진짜. 그리고 앞에 하신 분이 너무 쟁쟁한 분이시고 1강이 제가 2강이잖아요. 3강은 또 하필 또 그 대단하다는 안진걸 소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제 가운데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제목을 보고 이거 되게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슬기로운 경제생활이잖아요. 제가 수요일마다 아침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그게 제목이 구본기의 슬기로운 경제생활이에요. 그래서 보고 야 이거 잘 왔다 이 생각을 했어요. 국악방송에서 아침에 하는데 이거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내에 이런 많은 경제 단어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혹시 뻑하충 뭔지 아세요? 뻑하충? 버스카드 충전. 요즘 친구들이 그거 줄여가지고 뻑하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뻑하충 해야 돼 이런 것처럼. 경제 저것도 줄임말이에요. 저것도. 금융부터 해볼까요? 금융이 뭐야 하면 막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것도 줄임말이에요. 금전융통. 돈 돌린다. 돈 돌리는 거, 돈 받아가지고 빌려주고 이러는 게 금융이다. 되게 간단하죠. 이게 뜻만 알면은. 경제도 똑같아요. 경제. 경세재민이라는 말이 줄어든 거예요. 네, 세상을 다 들여서 백성을 고난에서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경세재민을 줄여서 경제라고 해요. 자 밑에 보면은 구체적인 제목이 코로나 시대 가정경제 재테크 방법 하면서 재테크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줄임말이에요. 재테크도.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원래는 앞은 한자예요. 재무. 우리 돈 말할 때 재무. 테크는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 그러니까 돈을 운영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일본에서 먼저 쓰였던 단어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겁니다. 경제와 재테크는 조금 결이 달라요. 경제는 아까 경세재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고난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 얘기를 할 때는 세상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를 바꿔가지고서 이런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경제인 거예요. 근데 재테크는 돈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그냥 재무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가 필요 없어요. 세상 얘기가 필요 없고 그냥 돈 잘 버는 게 장땡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그런 거 막 설명해 드리면 또 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재테크는 이런 철학을 공유해요. 합법인데 뭐 어때? 극으로 가면 재테크는 가령 위법하지 않은 선 내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연구하는 방법론이 재테크예요.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령 제가 건물주예요. 제가 건물주인데 사람들을 세입자들을 빨리빨리 내쫓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세입자가 없는 건물이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걸 사서 자기가 그 안에서 뭐 커피숍도 하고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재테크가 진짜 재테크를 극단으로 밀면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건물을 어떻게 하냐면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이 세입자들이랑 바로 맺는 게 아니고 가운데다가 제 어디 뭐
사돈이라든지 누구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제가 건물주 그리고 제 뭐 친척이라고 할게요. 친척이랑 임대차 계약을 중간에 맺고 이 사람한테 관리소장이라는 타이틀을 줘요. 그리고 이 관리소장이 나머지 뭐 1층 커피숍, 뭐 2층에 뭐 노래방 이렇게 하면서 쫙쫙쫙 전대차 계약을 맺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건물을 팔 때 새로 건물을 살 사람이 세입자 좀 내쫓아 주세요. 저 여기 통째로 뭐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 때문에 못 하겠어요라고 할 때 바로 내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건물주고 그 밑에 그 제 친척을 관리소장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여기서부터 전대차 계약을 이렇게 뻗어나갔잖아요. 저랑 이 친척의 임대차 계약을 부수면 돼요. 서로 여기 해지를 하면 밑에가 다 공중분해가 됩니다. 네, 이게 재테크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런 거를 그렇죠. 합법이에요. 합법이고 돈에 대한 기술이죠. 돈을 벌릴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경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금 해봐요. 예, 이 세상을 좀 세상 얘기도 좀 하면서 우리들이 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시간을 벌써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저 거기 잘못 얘기하는데 저는 구원기라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생활 경제를 연구해요. 생활 경제. 그 막 어려운 거시 경제 이런 거 말고요. 그 우리들 생활하다가 뉴스 같은 거 간혹 보면은 뭐 가령 뭐 부동산 뭐 법이 통과됐다, 뭐 임대차 좋아진다고 한다 하면 우리 관심을 처음에 가져요. 그래서 나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다가 하다가 생활이 바빠가지고 일하러 가면서 그거 까먹어요. 그게 머리에서 그래서 놓쳐요. 그래서 끝끝내 그것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생각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보고 끝까지 분석을 해서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다 정리해서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얘기들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 페이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글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썼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주제로 가져오려고 해요. 오늘 제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 바로 돈 벌게 해드린다. 이게 목표예요. 바로 돈을 버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령 집에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해볼게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이제 AS를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아예 생돈 깨지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뭐 거의 컴퓨터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뚝딱 고쳐줘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아유 돈 벌었다. 그렇죠? 원래 쓸 돈인데 아껴 쓰니까 돈 벌었다. 그렇게 돈 벌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주제를 두 가지로 잡아봤어요. 제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임대차 그러니까 전월세 관련해 가지고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준비해 왔고 두 번째는 보험 지금 혹시 보험 하나도 없다 나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있으시군요. 네, 보험으로 돈 아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어서와 전월세는 점이지 제 책 제목이고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은 제 책 그림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보면은 여기 안 보이네. 너무 작아서. 예. 만화인데요. 앞에 보면 쇼 부동산이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이름이.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운영했던 부동산 이름이에요. 네. 제가 생활경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 20대 중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었는데 이 현장에 없으면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도대체가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 3년 반 정도 실제로 차렸었는데 어차피 연습용으로 차린 거니까 이름을 그냥 쇼기라고 지었는데 우리 그 만화 작가님이 책에다가 장난으로 넣으신 거예요. 제 그 상호명을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듣는 임대차 강의는 뭐냐면은 실무를 진짜로 경험한 업자가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상으로 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실무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우리들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통 하죠, 그렇죠? 그때 중개 보수 내잖아요, 그렇죠? 중개 수수료. 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OX 정해져 있다. O 내려주세요. 정답입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만 정해진 건 한도밖에 없어요. 네,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러니까 그 중개사무소에 앉아 계시는 분이죠, 의뢰인 여러분들이죠, 사이에서 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협의해 보신 분 손.
협의해 보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협의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냈다? 그렇죠. 자, 최대 중개 보수를 냈다. 이 강의를 먼저 들었으면은 10,000원이라도 아꼈는데,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최대 중개 보수는 얼마예요? 이렇게 벌써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식이 있어요. 식이 있는데 또 그런 거 식 알려드리고 하면은 또 강의 재미없잖아요. 자, 어머나 다음 슬라이드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치세요. 그냥 부동산 중개 보수 계산기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주택 만약에 서울시면 서울시, 여기는 인천이니까 인천시, 그리고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매매면 매매 이렇게 해놓고 거래 금액, 이제 월세로 하면은 이제 보증금이랑 월세를 치는 게 나와요. 탁탁. 지금 천천히 해보세요. 네. 해가지고서 계산하기.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왜 해보냐면 내가 지금 한 거래 중개보수보다 많이 내신 분들 간혹 계세요.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신가 한번 보게. 자, 맞죠? 돈 버는 강의 맞죠? 자, 내가 계약했었던 거 거래 금액 넣어보고, 자, 지역도 하고요. 전세인지 매매인지. 네. 그리고 계산하기 딱 누르면 최대 중개 보수가 나와요. 딱 나오죠. 네, 최대 중개 보수 내셨나요? 네, 딱 그렇게 내셨어요. 네, 나는 최대 중개 보수 넘게 냈다. 손. 그렇게는 없으신 거죠? 네, 다행입니다. 지금 더 내셨어요? 아이고, 그 찌끔 왜 더 낸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10% 정도 더 내셨을걸요? 아니에요? 그게 8% 정도? 7, 8%? 아이고, 어쨌든 그거는 최대 중개 보수를 내셨다. 지금 넘게 내셨다. 네. 자, 내가 만약에 법정 최대 중개 보수를 넘게 냈다. 그런 거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중개 보수는 법으로 정해졌죠.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위법한 거죠? 네, 맞아요. 자,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면은 영업 정지 등의 조처에 처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돌려받는다? 자, 구청에 관련과가 있습니다. 관련과에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공인중개사들도 압니다. 가가지고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는데 초과했네요. 돌려주시고, 안 돌려주시면 제가 구청에 신고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돈 버는 강의 맞죠? 자, 여기서 조금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 중개 보수를 닦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개 보수 첫 번째, 계산기를 꺼내서 보여주고요. 무조건 협상에 임해라. 다행히 여기는 다행인 게 뭐냐면은 아주 젊은, 저보다 아주 어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20대는 없으시죠? 20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들은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에 익숙해요. 익숙해서 면대면으로 보면서 깎아본 적이 많아요. 그죠? 많죠. 저는 우리 이모가 예전에 어렸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백화점에서 깎아달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이모한테 배웠어요. 백화점에서 깎을 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예. 그 뒤로 제가 아마 그 협상의 마지막 세대일 거예요. 그 동대문에 그 구제 시장 가가지고 제가 한참 깎았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건값 깎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그런데 요즘 20대에서 30대 초반들은 이걸 못 깎아요. 이거를 깎아달라는 소리를 못 해요. 비대면에 너무 익숙해가지고서, 그래서 가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진짜. 젊은 친구들 만나면 꼭 말씀해 주세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2만 원만 깎아봐, 2만 원만요. 그러면은 초밥에다 소주 한 병 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심화 과정으로 가볼게요. 아까 부동산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내신 분이 있는데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에 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슬라이드를 이걸 제가 갖고, 자, 부동산 중개보수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아까 문제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바로 답을 공개한 거예요. 자, 우리들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10%들 따로 내잖아요. 포함돼서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정답,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최대 중개 보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 안에 도대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게 논란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어서 날짜를 보면 2006년이죠. 2006년 한 14년쯤 전에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어요. 법제처가 중개 보수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 그대로 보수고 부가가치세는 그 업자가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아가지고서 나라에 내는 거니까 소위 나라에 내는 거니까 그건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유권 해석을 14년 전쯤에 내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나요? 아니 그거는 당신네들 사정이고 우리는 10% 더 내게 생겼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창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교통부죠. 지금의 교통교통부가 뭐 어떻게든 이 진화를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를 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공인중개사의 90% 이상은 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니까 간이가세업자예요. 간이가세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죠.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중개업자는 한 7%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부가세 안 내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잠재웠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제가 책을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이상하게 내린 것 같은 거예요. 보세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가세자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만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으면은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버시는 우리 간이 과세업자인 영세한 공인중개사 분들이요 더 차별을 받게 돼요. 왜 차별을 받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최대 중개보수가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고 일반 가세자인 공인중개사는 10만 원을 받고 10%를 받을 수 있죠. 10만 원에 10% 만 원 고객한테 더 받아서 11만 원을 받았죠. 그래서 10만 원은 내 수익이 되고 1만 원은 나라에 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가세자인 돈을 좀 상대적으로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그러면 10만 원이 온전한 수익이 되죠. 오케이.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는 간이 과세업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돈을 좀 못 버시는 공인중개사예요. 10만 원이 한도예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소비자한테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럼 이것부터 말씀드려야겠구나.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간이 과세업자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나라에 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정 구간의 간이 과세업자는요 10%는 아니라도 더 적은 요율의 부가가치세를 나라에 내게 돼요. 3%를 냅니다. 간이 과세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3%를 내요. 자, 보세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 예로. 자, 10만 원 최대 요율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간이 과세업자는 이 고객한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어요, 법으로. 근데 3%는 내야 돼요. 그럼 내가 받은 10만 원의 3%, 3천 원이죠? 3천 원을 나라에 여기서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일반 가세자인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간이 과세업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같은 일을 해도 3천 원 손해를 보는 모순이 생기죠. 그렇죠? 이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젊은 친구들 모이는 데서 하면은 이게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을 못 잡으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거래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모순이다. 이거 책을 쓰다 보니까 아니 왜 상대적으로 돈을 별로 못 버는 간이 가세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보냐? 이거 제대로 해라. 이거 지금 부가가치세법이랑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받아야 된다. 이 사람 손해 본다라고 해서 제가 법제처에 이견을 제시했어요. 책을 쓰면서. 그래서 기존에 2006년에 법제처가 내렸던 그 내용을 갑설 그리고 제가 제기한 그 반대 주장을 의설 다툼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벌어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누가 이겼다? 제가 이겼다. 그래서 자 이게 넘겨주시면은 더 나옵니다. 네. 현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더 비싸진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네. 어쨌든 2016년에 10년 당신들이 10년 전에 내린 거 이상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간이가세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엔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10%다. 그러니까 3%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나라에는 3%를 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생기니까 우리 간이가세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그럼 우리 10% 받아가지고 3%만 내고 7%는 우리가 그냥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랑 다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3%만 받아라. 부가가치세를 그거 횡령하는 거다.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아직 3%만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셈법이 되게 복잡해져요. 자, 부가가치세를 우선 제외하고 아까 우리 계산기 두들겨 봤잖아요. 계산기 두들겨서 나온 최대 중개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줘요. 그걸 주고 그 안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따로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가세업자인지 우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반 업자는 10%를 받아갈 수 있고, 그렇죠? 네. 간이가세업자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3%를 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흘려 들으셔도 돼요. 지금 다 흘려 들으셔도 돼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자, 중개 보수는 어떻게 결정을 한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 협의를 할 때 거기에 그냥 부가세 포함으로 협의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꿀팁 됐죠? 네. 부가세 포함인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협의를 할 때. 네. 계산기를 두들겨서 금액이 딱 나왔다. 그 안에서 협의를 할 때 이거는 부가세 포함입니다라고 해서 딱 협의를 끝내세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는 업자로서 전업자죠. 이제는 전업자. 네, 얼마 전에 폐업을 했으니까. 자, 전업자로서 중개 보수를 확실하게 깎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중개 보수를 확실하게 깎는 방법. 막 이제 우리 흥정 잘하죠. 흥정 막 해요. 하다가 마지막 한 2, 3만 원 더 깎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것만 받으세요 하고 놓고 나오세요. 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진짜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50만 원인데 45까지 깎아드렸어요. 제가 깎아드렸는데 총각 2만 원만 더 깎아줘 막 이래요. 막 저한테 안 된다고 아들 같아서 그래. 이러면 아들 같으면 더 주셔야죠. 막 이렇게 막 싸워요. 막 현장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그래도 하면서 2만 원을 덜 놓고 나가시는 분 계세요. 자, 제가 사업자인데 이거 너무 우리 공인중개사분들한테 그런데 어쨌든 자 사업자인데 그 2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그 2만 원 때문에 소송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없죠. 저 엄청 당했어요. 어머님들한테 진짜 이거. 자, 그래서 당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네, 다음 거 한 번만 넘겨주세요. 아니다. 그 앞으로 한 번만 더 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없죠. 포인터가 있으면은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돈 버는 거 확실히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또 내볼게요. 부동산 중개 보수를 깎는 게 좋을까요? 월세를 깎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월세 깎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자. 월세를 확실하게 깎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자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정말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네. 이번에도 제가 어떻게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짜 힘듭니다, 진짜. 자, 월세를 깎는 게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잖아요. 2만 원만 깎아봐요. 2만 원만 하다못해 1년이면 24만 원. 2년이면 48만 원이에요. 자, 오늘 저한테 이것만 듣고 그냥 가셔도 돼요. 자,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시장은요 세 축으로 돌아가요. 보통 첫 번째 임대인, 집주인 있죠. 그리고 저 같은 세입자, 그리고 가운데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축으로 돌아갑니다. 이 셋 중에 임대차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죠? 중개사예요. 맞아요. 항상 시장에 있잖아요. 항상 시장인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 편이다? 집주인 편이다. 왜 집주인 편이냐면요. 나중에 세입자가 살고 나가고 나서 그 집이 다시 나한테 매물이 와야 되는데 그 매물을 주는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집주인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집주인한테 한없이 의립니다. 그래서 한없이 의리인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 한순간 우리 세입자들 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주 단 한순간. 이 한순간만은
우리 세입자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자, 업자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특성을 아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돈을 벌어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진짜로? 손님이 아침에 와요. 그래서 그 손님 집 보여주려고 집만 한 5개 보여줘요, 그날. 그럼 계약 못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보여드려요. 그래서 했는데 이틀 꽁치고 딴 데 가서 계약하잖아요. 전 뭐예요, 저는 도대체가 진짜. 와, 진짜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침 일찍 가세요. 아침 일찍 가서 공인중개사 하나 딱 찍으세요. 찍고 어차피 그 동네에서 매물은 다 공유하니까 찍고 계속 뺑뺑이 돌리세요. 계속 뺑뺑이 돌려. 막 하루 왼종일 저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이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속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하세요. 제발. 저의 오늘 하루를 당신에게 모두 썼습니다. 아 제발이요. 저 오늘 꽁치면 안 돼요.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딱 이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월세 한 3만 원만 싸면 딱 할 것 같은데 저는 집주인한테 연락한다 안 한다? 무조건 한다. 무조건 한다. 이건 전분야의 일분야 전분야의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협상을 못 하면은 전 하루를 다 날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얼마까지 당해봤냐면은 5만 원 깎으신 분 계셨어요. 5만 원 월세 5만 원. 그러면은 장난이 아니죠. 젊은 친구가 깎았어요. 근데 젊은 친구가 근데 저도 말하기 좋아요. 젊은 친구가 지방 살다가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사장님 중개사는 이런 역할인 거예요. 가운데서 이걸 조율하는 역할. 그러면은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신 강아지는 기르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도 5만 원 똑같이 한번 깎아본 적 있고 다른 친구가 같은 업자니까 업자들끼리는 얘기하면 편해요. 저도 이 동네에서 하는 그 업자인데 이 친구 구해주면서 좀 깎읍시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첫 번째 이거 배웠죠. 중개 보수 깎는 법 배웠죠. 중개 보수 깎는 것보다 월세 깎는 게 더 좋죠. 월세 깎을 때 중개 보수는 깎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우리. 왜 그러냐면 제살 깎아 먹기예요. 왜냐하면은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요율로 수수료를 받아요. 공인중개사들이. 근데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 그걸 깎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도의적으로 월세 깎아주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보수를 깎지 말자. 그리고 조금 더 중개보수를 깎으시려면 사장님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라고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습니다. 뭐 굳이 돈일 필요는 없어요. 돈이라고 말 안 하니까. 뭐 빵이라도 사다 드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월세를 확실하게 깎으실 수 있다. 혹시 이 영상이 막 돌까요? 공인중개사 옆에서 지랄 수가 있을 텐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워낙에 그 비용이 커요. 이 부동산 관련된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특히 중개보수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전세가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서 그게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경세재민이니까 세상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상을 안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그걸 쓱 말 안 하고 법으로 그냥 강제돼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우리 안진건 소장님 다음 주에 오실 텐데 직접 만나시기는 어렵겠구나 코로나 때문에 안진건 소장님이랑 같이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그룹 내에서 우리 중간에 중개보수 협상 확인서 제도를 설계하자. 그래서 최대 중개보수는 이만큼인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만큼을 제시하고 거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뢰인은 이만큼을 제시했고 최종 보수는 이만큼 나왔습니다. 라는 장치를 아예 설계해버리자 서류로. 이렇게 되면은 최대는 못 받겠죠. 적어도. 그죠? 양심이 있으면 10,000원이라도 깎아주겠죠. 이런 식으로 제도 설계를 조금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중개보수 깎는 방법, 월세 깎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핫하죠. 임대차 3법이라고 해가지고서. 근데 임대차 3법 뭐 통과됐다고 7월 31일이에요. 지난 7월 31일. 그렇게 하고 난리가 났죠. 임대차 3법 시행 후 이어지는 전세나 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우선은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첫째, 임대차 3법은 시행된 적이 없어요. 우선 이런 뉴스 보면은 이거 가짜뉴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3법이 뭐냐면은요. 첫 번째, 우리 2년마다 이사 다녔잖아요. 계약 2년 끝나면 그냥 집주인 나가 하면 나갔어야 됐잖아요. 우리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끝냅시다. 진짜 이거는 제발 끝냅시다. 해가지고서 2+2 2년 살고 세입자가 원하면은
2년 더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건이라는 게 첫 번째 도입이 됐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 거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주택 매매 거래를 하면은 그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근데 그 임대 차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임대차도 매매처럼 똑같이 실거래가 신고하자. 이게 세 개입니다.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 전월세 거래 신고하는 거는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시행은 내년 6월부터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시행 후 이어지는 전세난 이거는 제목부터 오류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흔히 임대차 2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네. 지금 말씀드릴 꿀팁은 뭐냐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끝내자예요. 2+2. 그렇죠?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7월 31일부터 시행됐는데 보통 이런 법들은 시행되고 첫 계약이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다 적용받으세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월세로 살고 계시다면은 지금 새로 통과된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다. 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계약 갱신 요구권을 200%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사 다니면은 비용 들죠. 이사 비용 들죠. 복비 들죠. 네, 이거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예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면은 행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이건 한번 이거 좀 쓸게요. 아니 그냥 이건 아니 하는 게 낫겠다. 네. 자, 내가 2년을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면은 더 살겠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약갱신 요구권이고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임대차를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인한테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 그러면은 5개월이 남죠. 중간에 이 사이에 임대인에게 저 여기서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면은 2년으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오케이 좋죠. 네, 이해하셨죠? 완전히 이해하셨죠?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7월 31일에. 자, 이거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 4년 사는 것도 짧죠.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10년을 주장했었어요. 10년을. 상가는 10년 보호해 주는데 상가 세입자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10년 하자. 근데 가장 유력했던 게 6년 아니었어요. 사실 6년 학제에 맞춘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은 한 동네에서 살게 해줍시다. 이거였는데 4년으로 됐습니다. 어쨌든 4년으로 됐는데 이걸 이제 200%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아까 제가 상가건물은 10년을 보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상가 세입자들은 거기는 이미 계약갱신 요건이 있었는데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로 도입이 됐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있던 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흔히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서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작동 방법이 둘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10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첫 계약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쓸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계속 1년 지나면 1년 없어지고 2년 지나면 2년째 없어지고 조금씩 소멸하는 구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1회에 한해서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1회에. 자, 이걸 이제 이미지화 시켜볼게요. 한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은 티켓이에요. 티켓. 오케이, 티켓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 티켓입니다. 이 티켓을 읽고 자, 이제 하나 더 해야 돼요. 이걸 한쪽에 놔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쪽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상식이라서 다 알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아무 얘기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우리 다 알고 있죠. 보통 이렇게 해서 연장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감사합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분들은 몰라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생활을 많이 좀 해보셨기 때문에 좀 아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보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랑 겹쳐요, 두 개가.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요구권이 티켓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쓰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쓰지 마세요. 최대한 쓰지 마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쓰고 싶어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다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그쵸? 근데 난 티켓 남아있죠. 그러면은 최소 6년 살 수 있다. 그쵸? 최대한 참으세요. 최대한 참아요. 근데 참고 참다가 이때쯤에 갑자기 집주인 나가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티켓 써요. 아이 저 쓸래요. 에이 그 쓰는 거예요. 오케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 안에서 쓸 수 있고 최대한 참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세 가지 꿀팁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세 재민이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세상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리고 분노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저도 전세 세입자예요. 저 전세 세입자여가지고 써 있는데 이게 막 이런 식의 사진 막 돌면서 지금 전세 매물 없다, 전세난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전세난은 심각한 전세난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전세난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지금 전세난이 왔다고 지금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언론에서. 자, 이게 왜 생기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한 생각을 해볼게요. 이 100명이 사는 세상이 있어요. 100명이 사는 작은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100가구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 시작하면 전세가 다 끝나요. 자, 저는 그 세상에 살고 있고 전세가 끝나서 딱 나왔어요. 그럼 그때 제가 생각하는 전세 매물은 몇 개죠? 99개. 내가 살던 집은 제외해야 되니까 99개가 매물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도입이 돼요 이 세상에. 자, 그 결과 원래라면 100가구가 딱 나왔어야 될 이 전세 매물이 95가구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해요. 저기서 2년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결과 5가구만 시장으로 나와요. 제 것도 나왔어요 아까처럼. 자, 그럼 그때 제가 느끼는 전세 매물의 양은 몇 개죠? 4개. 제가 살던 집도 빼야 되니까. 자, 보세요. 전자의 세상과 후자의 세상에 전세 매물 수급 비율에는 변화가 없죠. 모두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전셋집이 있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양쪽에 놓고 꽃 그려놓고 나비 그려놓고 연결하고 바늘 실 연결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건 다 맞아 떨어져요. 다 맞아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세상에서 저는 나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99개나 있네 매물이? 이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세상에서 저는 뭐야 이번엔 4개밖에 없잖아 이 생각을 한 거야. 체감적으로 지금 전세난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전세난이 아니고 상대적 전세난인 거예요. 상대적 전세난. 그럼 이거는 왜 매물이 물리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이 사고 실험은 끝났어요. 이해가 됐고 이 현장으로 와볼게요. 현장으로 와서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저는 계약갱신 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쓰면 되죠. 근데 안 쓰기가 싫어요 지금. 왜냐?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지금. 자, 근데 반면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지금. 가령 내가 신혼부부인데 이번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첫 전세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1년 반 정도 살고 보니까 아유 이제 이사갈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네 이러고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대요.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된대요. 그럼 저는 그걸 써요 안 써요? 쓰죠. 네. 근데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가지고서요. 저쪽 그 집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집에 있던 분들은요. 내가 임대차 계약 끝낼 때쯤 해서 거기에 계속 봐요. 거기 어디 매물 나온 거 없나? 이렇게 보다 매물이 하나라도 온다? 그럼 이렇게 다 몰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난은 상대적 전세난인 거예요. 절대적 전세난이 아니에요. 전세가 사라지면서 월세로 확 전환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적 전세난의 시기가 있었어요. 절대적 전세난의 시기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때예요.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우리 집 느낌이랑 다르게 월세가 전세보다 더 많아요. 네. 원래는 전세가 더 많았어요. 원래는 보시면은 파란색이 전세입니다.
처음엔 전세가 많다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크로스가 나더니 월세와 전세가 더는 만날 수 없는 지경까지 벌어지게 돼버리죠. 이때가 언제죠? 2011, 2012, 2013년 이때쯤이에요. 이때가 우리나라 집값 조종기였어요. 집값 조종기. 네. 그래서 전세가 월세로 절대적으로 전환되던 시기입니다. 이 박스친 구간에 그게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 시대예요. 이게. 네.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보면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기억을 꺼내 보면은 이런 시절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세난 등 여러 가지 집을 얻는데 고통이 많지만 이것도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진짜 전세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팩트는 확실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주거 세입자들 입장에서 사실 끔찍한 일일 수가 있어요. 끔찍한 일일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말을 못해요. 알면서도. 근데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라든지 활동가들은 말을 해드려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세입자들 입장에서는요. 전세가 없는 게 맞아요. 전세는 사라져야 돼요. 네. 왜 그런지를 살짝 설명드릴게요. 저도 전세 세입자지만 전세는 비이성적 구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세입자한테 안 좋은 제도예요. 사실은 전세는. 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아이고 이 구간에 전세가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왜 사라졌다고 했었죠? 이때가 집값이 조정되던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그러다 이때쯤 왜 갑자기 이렇게 다시 없어지던 게 딱 멈췄냐면은 이때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전세 제도는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현상에 베팅을 하는 제도예요. 자, 우리들 생활인들이니까 다 알아요. 전세는 사실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 상식을 누군가가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말을 안 해줘가지고 아 그렇구나 못할 뿐이에요. 이걸 한번 딱 끄집어내서 말씀드려볼게요. 전세가 시장에 나오는 기제는 두 개예요. 보통. 첫째는 내가 미리 나중에 들어갈 집을 미리 사놓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2억밖에 없는데 지금 집이 10억이에요. 이 아파트가. 근데 이게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억짜리 집에 8억짜리 세입자를 드리고 2억 주고 우선 사놓은 다음에 나는 딴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이 10억짜리 집이 12억, 15억, 20억 올라 상관없죠. 나는 나중에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서 이 세입자 8억원만 빼주고 들어가서 살면 되죠. 이게 첫 번째 기제예요.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 나중에 물려주겠다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실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기제. 두 번째 기제는 뭐냐면은요. 그냥 말 그대로 투기적수예요. 난 거기 들어가서 살 생각도 없고 시세 차익만 노리겠어. 자, 10억 원짜리 집을 2억 원 주고 사고 8억 원의 세입자를 들여놓고 난 들어가서 살 생각도 없어. 그냥 뭐 냅두자 하고 뭐 한 5년 10년 지나서 15억 20억 되면은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 보통 이 두 가지 수요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기제는 하나의 철학을 공유해요.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철학을 공유해요. 그래서 현재의 가격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땡겨가지고 미래에 오를 것 같으니까 현재 가격에 미리 찜을 해놓는 행위예요. 둘 다 이거죠. 오를 것 같은데 미리 사놓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전세가 사라지죠. 그렇죠. 전세가 사라지는 세상은 뭐다? 집값이 잡힌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미래의 집값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 자기의 판단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이에요. 자,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밖에 없습니다. 네, 없어져야 돼.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전 세계 대한민국에밖에 없어요. 전세 제도는 유일무이합니다. 네, 유일무이한 제도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월세를 내는 게 힘드니까 전세는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내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는데 이거 우리는 진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전세가 사라지고 차라리 임대차 시장에 관리가 들어오는 게 더 맞아요. 차라리. 네. 전세 제도가 계속 존속한다는 거는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거예요. 네. 네. 전세가 사라진 세상은 집값이 완전히 잡힌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대출 받은 정도로 집 사실 수 있으세요. 집 사실 수 있고 대한민국의 한 25% 정도는 죽을 때까지 자기 집을 소유 못하고 돌아가세요. 그분들은 월세로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또 관리 장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전에 같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못 해요.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은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국민들이 너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전세 얼마나 좋은데.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전세는 없어져야 돼요. 예. 집값 잡혀야 된다? 그럼 전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동시에 못 해요. 집값을 잡으면서 전세를 유지시킬 수는 없어요. 네.
집값이 올라야지 전세제도는 유지가 돼요. 예.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예. 전세제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올라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겁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랑 똑같은 말이에요. 집값도 잡고 전세난도 없애줘. 이거는요. 저는 언젠가 한번 국민적 대타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라고 했는데 제가 몇 시에 시작을 했죠? 7시 5분. 오케이. 자, 부동산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받고 바로 보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부동산을 한번 끝냈으니까. 예. 부동산 지금 얘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집 주인이 바뀌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등등. 그걸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전입 신고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전입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전입 신고 하셨어요? 네. 전입 신고가 왜 중요하냐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처음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겼어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세입자가 내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집을 팔 수 있죠. 다른 사람들한테. 세입자 허락 안 받고 팔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려고 하면은 쫓겨나야 돼요. 네. 이건 어려운 말로는 물건에 의해 채권이 깨졌다 이러는데 설명하면 10분 정도 걸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불안한 생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대항력이라는 거 주자. 대항력은 뭐냐면은 대항할 수 있는 힘 이걸 말해요. 뭘 말하냐면은 새로운 집주인이 와도 기존 집주인이랑 임대차 계약 맺은 거. 저 이 사람이랑 여기서 2년 살기로 했는데요.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 이거를 우리 주자라고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이 된 거고요. 1982년에. 그럼 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다? 전입신고입니다. 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집주인한테 대항력을 행사해서 기존 계약이 유효합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죠? 기존 건물주와의 계약을 승계한 게 되죠.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은 게 되죠. 네. 그러면은 보증금은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된다? 새로운 집주인한테 돌려받아야 된다. 네. 이렇게 집주인 바뀌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셨다면은 그대로 바로 그게 넘어갑니다. 새로운 집주인한테. 네. 다른 궁금증 있으시면은.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두 개를 가져왔냐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 가계 재무 구성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첫 번째가 주택 관련한 거예요. 주택 관련해서 대출부터 해가지고서 등등등.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앞에다가 짧게 가져왔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보험이에요. 예. 여러분들 예금 상품보다 보험에 더 내고 계실 걸요 지금.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초 개념 정리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보험료, 보험금 이게 되게 헷갈려요. 네. 보험료 가로 있죠. 내는 돈. 내가 보험사한테 내는 료금, 보험료, 료금, 여금료, 보험금 받는 돈. 네. 사고를 당하거나 다쳤을 때 받는 돈, 그걸 보험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보험 계약의 주체가 있어요. 보험 계약의 주체가 있는데 보험자, 보통 보험사, 그냥 전 보험사라고 할게요. 보험사를 보험자라고 하고 피보험자.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거기다가 복사해서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피보험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 피 나오는 사람. 네, 보통 남편이에요. 다치면은 다치면 이 사람이 다치면 돈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을 피보험자. 피 나오는 사람. 네, 보통 남편이 되고 계약자. 네, 이 사람이 다치면은 이제 이런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하는 사람 보통 아내입니다. 그리고 수익자. 이렇게 해서 피 보는 사람 남편이 다치면은 돈을 누가 받죠? 보험금을 보통 자녀가 받게 이렇게 사망을 하거나 하면 보통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 커피 한 잔 마실게요. 보험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원래는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속성으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저는 부동산도 하고 금융도 하고 보험도 다 하죠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물어보면은 저 안식가 말이에요. 보험이 제일 어려워요. 보험이 왜 제일 어렵냐면은 이게 보세요.
사람 신체를 목적으로 하죠. 그럼 의학적 지식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상품이죠. 금융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법률 관계예요. 이렇게 계약을 맺는 법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지식이 밸런스가 맞게 완벽하게 있어야지 보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 보험 전문가는 없습니다. 보험이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그거 보험 뭐 내 아는 친구들도 설계사고 이런데라고 하는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보험이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래서 지금 뭐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보험이 복잡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형태로 있을 거예요.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그거를 머릿속에 딱 이렇구나라고 구조를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구조를.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탁탁. 여기다 이제 가지치기를 제가 착착착 할 거예요. 그걸 같이 쫓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 상담이 50만 원입니다. 건에. 네, 50만 원짜리를 아주 저렴하게 지금 속성으로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원래는 제가 사실 이 큐 카드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그려가면서 해요. 이거를 사실은 왜 그러냐면 PPT로 했다. 이게 제가 다 설계한 그 강의 방법이어가지고 밖에 새 나가는 걸 싫어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여기가 안진건 소장님이 소개해 주신 데라서 제가 그냥 큐카드를 찍어서 올려버렸습니다. 그냥.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인보험 관련된 거예요. 인보험의 반대는 물보험입니다. 물보험, 물건보험,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뭐 어차피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이고 돈을 가장 많이 내시는 게 인보험. 우리 몸 다쳤을 때 우리가 보험 들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보험이 인보험이죠. 인보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인보험. 어차피 이거 찍어놓은 거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지금 출력하신 분들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제가 조금씩 가지를 뻗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인보험은 두 개로 나뉘어요. 두 개로. 첫째, 저축성 보험. 둘째, 보장성 보험. 네. 나오고 있나요? 네. 그럼 그렇게 가보죠. 자, 저축성 보험이랑 보장성 보험을 헷갈리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죠? 저축하려는 목적, 그리고 뭐 이건 몸 다치면 나오려는 목적. 이걸로 가죠. 예,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냥 법률상으로는 내가 낸 보험금, 보험료보다 벌써 저부터 헷갈립니다.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금이 더 작은 보험은 보장성 보험. 그리고 더 큰 거는 저축성 보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은 조금 경계가 조금 무너지곤 있습니다. 어쨌든 자, 저축 목적으로 보험 가입하신 분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저축성 보험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서 이거를 그냥 지워버렸어요. 오늘 강의에선 빼려고. 하지만 어차피 오늘은 꿀팁을 알려드리는 자리니까. 자,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보장성 보험인데 저축성 보험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네. 자, 보장성 보험은 내가 낸 돈보다 원래 더 적게 설계되어 있는 보험이에요. 근데 요즘 조금 흐려졌다고 하는 게 옆에다 살짝 저축 기능을 살짝 넣어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꾸민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속이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저는 사실 그거 형법상 사기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서. 내가 기망하여 상대를 기망하여 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 사실 그 형법상 사기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융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형사로 다뤄야 될 사건을 자꾸 민사로 가져가요. 이런 거를 뭐 불안전 판매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어쨌든 돌아와서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저축성 보험은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자, 저축성 보험이라고 가입을 했는데 보장성 보험이다 실은. 이걸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금융상품에는 그 이름 자체에 그 상품의 특성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러고 난 지금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했다. 보험증권 꺼내보세요. 보험증권 꺼냈는데 이름에 종신이라는 단어 들어갔으면 그거 사기당한 거예요. 종신. 종신 들어갔으면 저축성 보험이라고 가입을 했는데 이름이 종신이면은 보장성 보험이에요. 사기당한 겁니다. 네, 딱 깔끔하죠. 당한 겁니다. 좀 많이 당하셨나 보다. 큰일 났다. 그래, 그렇습니까? 네. 그거를 뭐 사망보험으로 가입했으면 상관은 없는데
저축성보험으로 가입했으면 그거는 사기 당하신 겁니다. 이거 이거 민원 제기해가지고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네, 어쨌든 당하셨다. 네,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은 실손형 보험,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이제 보장성 보험으로 갈게요. 적성보험 설명 끝났어요. 네. 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다들 한번 어차피 다른 분도 안 보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잘못 가입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큰일 났다. 네, 보장성 보험이에요. 종신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나 죽으면 돈 나오는 보험이에요. 사망 보험입니다. 네, 잘못 가입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더 이어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보험 산업이 참 그런 게 뭐냐면은 지인 판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전문가인 걸 아니까 친구들이 와서 컨설팅 해달라고 가끔 해요. 근데 전 돈 안 받고 안 해요. 저는 프로라서. 근데 가끔 이 녀석들이 술 먹이면서 이거 좀 봐줘 이러면서 제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게 걸려요. 이게. 근데 걸리는데 야 누구냐 설계사 이러면 꼭 우리 권사님인데 이러면 이제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말을.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용기를 냈대요. 어느 날 일요일에. 그래서 나 이거 권사님한테 말하고 해약할래. 뭘 말해 이랬더니 안돼 이거 어차피 소문 나가서 하긴. 그래서 말을 한다고 했더니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1시간쯤 뒤에.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어 했더니 아니 나 그냥 사기 당한 채로 살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관계가 꼬여 있으면은. 그러니까 전 여기서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냥 확인을 해보세요. 하시는 분한테 이거 종신보험이라며 이거 사망보험이라며 왜 저축성으로 팔았어라고 한번은 말씀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따가 Q&A 시간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돌아와서 보장성 보험, 적성보험 끝났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 흔히 보험 가입했어? 야 취업하면 보험부터 가입해야 돼. 또는 어머님들이 야 내가 네 거 우선 들어줄게 하면서 들으면서 넘겨주는 보험들, 그렇죠? 보험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 원래 정확한 용어는 실손 의료 보험인데 그냥 이렇게 갑시다. 네. 자 보장성 보험은 둘로 나뉜다.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 우선 이거에 대한 큰 개념 비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표 있죠, 표. 네. 실손형 보험은요, 보험금 지급 방식, 정액형 보험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정액형 말 그대로 정해진 액수, 정해진 액수를 지급해주는 보험을 정액형 보험이라고 그래요. 정해진 액수 지급받는 보험 뭐 있죠? 암보험, 대표적인 게 암보험이죠. 뭐 무슨 암 걸리면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망보험도 대표적이죠. 사망보험. 사망하면은 뭐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 정해진 액수. 그러니까 다 줄임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하길 잘했네요. 다 줄임말입니다. 정해진 액수를 주는 형태의 보험은 정액형 보험이에요. 실손형 보험은 실제 손해본 돈을 뭐 보충해주는 형태의 보험 이런 겁니다. 네. 자, 보험금 지급 방식이 갈려요. 표를 옆에 있으니까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을 해주죠.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 나왔으면은 그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 받으시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정액형 보험은 계약 당시에 약정한 금액 안 걸리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장 범위도 좀 차이가 있어요. 보장 범위. 정액형 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주잖아요. 이건 열거주의예요. 암에 걸리면 3천만 원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사망하면은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항목을 정해놓고 열거해놓고 그거에 맞으면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에요. 실손형 보험은 반대예요. 반대. 포괄주의예요.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해요. 예. 미용하려고 성형수술하면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나머지를 주는 보험입니다. 오케이, 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 보험 목적이 좀 달라요. 이 두 개는. 실손형 보험은요, 실제 발생한 비용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 실제로 쓴 돈, 내가 은행이래네. 병원에 가가지고 가령 뭐 50만 원을 썼어요. 그럼 보험사에 청구해요.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55만 원 주나요? 실손의료보험이? 안 주죠? 그렇죠? 네, 쓴 돈 내에서의 비용을 보상해주고, 자, 정액형 보험은 뭐냐면은 소득 상실을 보상하는 사실은 목적의 보험이에요. 이거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금액. 내가 암에 걸리면 3천만 원, 내가 실제로 얼마 쓰는지 상관없이 약정인 금액 받아 버리죠. 그래서 바로 넘어갑니다. 성격이 달라요. 사실 두 보험의 성격은 실손형 보험은 뭐냐면은요,
의료적 성격의 보험이에요. 의료적 성격의 보험. 내가 의료비를 쓰면 그 의료비를 그대로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의료비 성격의 보험이고, 정액형 보험은 금융적 성격의 보험이에요.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좀 세부 설명이 나와 있나? 볼게요. 네. 자 이게 왜 다른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참 저는 이 강의할 때 이런 예를 드는 게 싫긴 한데, 자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제가 자 암에 걸렸어요. 병원비를 써요. 병원비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쓴 돈은 무슨 보험으로 보상받죠? 병원비를 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적 성격의 보험이죠. 자 근데 제가 가장이라고 해볼게요. 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제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제가 집에다가 생활비를 가져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떡한다? 아유 불쌍하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은 3천만 원 주세요, 4천만 원 주세요를 가입하는 거예요. 네.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받고 나머지 생활비, 내가 생활비를 우리 가족들한테 못 주니까 정액형 보험으로 금융적 성격에 가입해서 이거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진단이 딱 받아서 아내한테 주는 거죠. 아내한테 주고 이걸로 나 좀 할 때 동안 좀 부탁해야 아내를, 이렇게 하는 성격의 보험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바로 머리에 들어오셨죠. 자 이걸 자꾸 돌아와야 돼요. 인보험은 저축성 보험이랑 부정성 보험이 되는데, 부정성 보험은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으로 나뉜다. 두 개가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 의료적이고 금융적이다. 자 지금 머릿속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죠. 조금씩 가지가. 네 좋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가지가 또 뻗어나가요. 실손형 보험은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단독형 상품이랑 특약형 상품이 나뉘어요. 단독형 상품, 특약형 상품. 이건 뭐냐면은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보험이에요. 그렇죠? 우선은 의료비를 보충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보험의 성격이 가장 맞아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예전에 어떻게 팔았었냐면요, 이거를 종신보험 같은 데다 막 끼어 팔기 했어요. 따로 못 사가게. 저 실손보험 가입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거 따로 안 팔지요. 이거 가입하려면은 종신보험에 껴서 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팔았었어요. 그래서 돈을 한참 벌었어요, 그 보험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몇 년 전? 4, 5년 전인가? 4, 5년 전쯤에 그렇게 팔지 말아라. 그게 특약형입니다. 특약으로 끼워 넣어서 파는 보험을 단독형을 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팔지 말아라. 끼워 넣기다. 라면서 단독형이 출시됐고, 단독형과 특약형으로 나뉘는데 특약형은 2018년 4월부터 판매가 중단됐어요. 고로 현재 단독형밖에 남아있지 않다.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싹 쓰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네. 단독형 같은 경우는 제가 37살인데 제 나이 기준으로 하면 10,000원 초반대 정도. 10,000원 초반대 정도. 네. 남성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는 통계를 가지고 합니다. 통계를 가지고 뭐 누가 몇 세에 죽고 이런 통계들을 누적된 걸 갖고 하는데, 같은 나이에 남녀를 놓고 비교하면은 여성이 비쌀까요? 남성이 비쌀까요? 제 나이 또래. 여성이 비쌉니다. 여성이 젊은 사람들 여성이 비쌉니다. 여성들이 청구를 많이 해요. 여성들이 청구를 많이 하고 남자들은 아파도 병원을 안 가.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 병원을 안 가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어차피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에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딱히. 자, 실손의료보험 나눴고요. 이제 실손의료보험이랑 정액형 보험은 아닌다고 했죠. 계속 처음 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환기시킬게요. 정해진 액수를 보상해주는 형태의 보험, 정액형 보험. 네. 자, 정액형 보험은 어떻게 나뉘냐면은 사망보험이랑 질병상해보험으로 나뉘어요. 네. 자,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뉘어요. 자, 여기 종신보험 나왔죠, 이제. 종신보험은 뭐다? 사망보험이에요, 사망보험. 내가 죽으면은 목돈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보통 종신보험의 가입 이유는 아이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가입을 합니다. 보통 가입을 해서 나 사후에 우리 가게가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이에요. 자, 사망보험이에요, 사망보험. 자,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뉩니다. 자, 종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종신토록, 그 보장을. 끝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죠. 보통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저는 그리고 보험 설계 대리점도 운영해 봤습니다. 네, 이것도 업체 얘기입니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전 실무를 안 하면은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으니까 가입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담배값 좀만 아끼면 뭐 이 정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가입을 시킵니다.
시키고 종신 그다음에 정기. 사망보험은 종신보험과 정기.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상을 해주는 보험. 네, 그렇죠. 자, 그럼 보험료는 뭐가 더 쌀까요? 종신보험이 쌀까요? 정기보험이 쌀까요? 그렇죠. 보통 2배 비싸요. 보통 2배 비싸요. 2배 비싼데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을 것 같은데 종신보험이 나중에 말씀드려야겠다 이거는. 어쨌든 나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망보험에 대해서 다시 나눌게요. 사망보험을 설명드릴게요. 사망보험은 2곳에서 판매해요.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에서. 삼성생명, 생보사, 삼성화재, 손보사. 네,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네. 자, 생보사에서는 또 사망보험이 2개로 나뉘어요. 일반 사망보험과 재해사망보험. 네, 우리 아주 익숙해요. 우리 그죠? 커피숍에서 지인을 만나가서 지인 보험 설계사가 설명을 다 해줬죠. 그죠?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손보사도 2개로 나뉩니다. 질병사망보험과 상해상해보험. 그죠? 상해사망보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건데 여기 중에 보험 설계사 교육 받으셨던 분도 계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자, 좋네요. 아주 그냥 이 짧은 시간에 바로 이해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럼 잘 아시죠? 그럼 상해사망보험은 재해사망보험이랑 짝이고 질병사망보험은 일반사망보험이랑 짝이에요. 생보사에.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생보사의 일반사망보험이에요. 만약 가입을 하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계약 후 2년 이내의 자살을 빼고는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용을 보상해 줍니다. 그 사망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보장 범위가 가장 높아요. 만약 사망보험, 내가 사망하고 나서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면은 생보사의 일반 사망보험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사망보험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오늘 넣어드릴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일반 인보험, 사람 신체로 하는 보험은 2개로 나뉜다.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뉘고 보장성 보험은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 실손형 보험은 현재 단독형밖에 판매되고 있지 않고 30대 한 초중반 남성이면 10,000원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액형 보험. 정해진 액수를 보상해준 형태의 보험은 사망보험과 질병보험으로 나뉜데 질병상해보험은 아닌데 사망보험은 종신과 정기로 나뉜다. 네. 정해진 종신토록 정해진 기간 내에만. 오케이. 돌아와서 이제 질병상해보험 설명드려야 될 때죠. 질병상해보험은 되게 간단해요. 정액형 보험이기 때문에 정액형 보험은 상품을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되게 간단한 상품이기 때문에 당신 이거 걸리면 이만큼 줄게요 라고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암보험이 제일 대표적이죠. 당신 암 걸리면은 이만큼 돈 드릴게요. 간단하죠. 치매에 이만큼 걸리면 돈 이만큼 드릴게요. 개발을 하면 무전보험도 개발할 수 있어요. 무전 걸리면은 뭐 5,000원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아보험도 그 중에 하나죠. 띠띠띠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세부 설명이 끝났어요. 이제는 드디어 하이라이트 가입 방법을 알려드려요. 가입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앞에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자, 이 표를 가져가시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 가입했는지 가입을 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기준표입니다. 이게 기준표 제가 설계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나 보험 잘 가입했니? 물어보는데 잘 가입한 표준적 모델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보면서 이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설계한 표준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를 치었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마디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실손의료보험이 첫 번째 마디고 빨간색으로 이제 쳐놨어요. 큐카드에. 두 번째가 일반 사망보험. 아까 사망보험 그냥 일반이 좋으니까 제가 일반 사망이라고 쳤어요. 네. 세 번째 질병상해보험. 이 세 개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중요 가지고 그거를 이 표를 이쪽으로 제가 옮겼어요. 이 가지를 표로 옮긴 거예요. 지금 표로 옮겼어요. 자, 아까 눈치채셨겠지만 실손형 보험이랑 정액형 보험을 나눌 때 의료적 성격의 보험이랑 금융적 성격의 보험을 나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암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이거 진짜 이런 예는 너무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암에 걸린다고 우리 가게가 무너져 내려요? 아니죠. 실손의료보험만 있으면 되죠.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나름대로 생계 책임자랑 생계 비책임자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후 생계 책임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의료적인 보험이니까. 그렇죠. 생계 비책임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원비 나오면 받아야죠. 그렇죠? 네. 그럼 비고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렴하니까 그게.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착착착.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 가서 다른 분들이 쓰실까 봐. 하지만 우리 안진걸 소장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큐카드로 공개한다.
자, 일반 사망보험. 제가 이 툴을 가지고 50만 원짜리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카드에 맞추는 겁니다. 이 표에 이 분이 잘 돼 있나를. 자, 일반 사망보험. 나 죽고 나서 우리 아이들 걱정돼서 가입하는 거. 생계 책임자 가입 이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계 비책임자 우리 어린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아이들한테 종신보험 가입해 주신 분들 계시면은 진짜 잘못 가입한 겁니다. 네. 자, 비고. 자, 이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지금. 네. 자, 생계 책임자 자, 이 가입 이유 있는데 일반 사망보험 비고 정기보험에 가입할 걸 추천드립니다. 정기보험에 가입할 거를. 자, 제가 종신보험이랑 사망보험은 어떻게 나눠 있다? 종신이랑 정기보험이 나눠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종신보험이 정기보험보다 2배 정도 비싸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완벽해요. 사람은 어차피 한 명 죽어요.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종신보험 10년 유지 비율이 29%밖에 안 돼요. 종신을 원하는데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이건 진짜로. 예, 그렇죠. 특히 지금 보세요. 코로나 시대 가정경제 재테크 방법이죠. 우리들 가게가 어려워지잖아요. 가장 먼저 해약하는 게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효용이 기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매스가 가해지는 게 뭐다? 종신보험이다. 예,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예, 종신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정기보험 가입하세요. 네? 그렇죠. 손해가 많죠. 근데 계속 유지하다 보면 손해가 더 크다.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니다. 우선은 정기보험을 가입하시고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들이 다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사망보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제가 지금 37살 그리고 내년쯤 아이를 갖는다 그럼 40살이 뭐 낫다고 해볼게요. 뭐 하나 둘 아니까. 그럼 제 애가 대학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까지 30년이라고 칠게요. 35년이라고 치죠. 그렇게 해봤자 한 75세 정도까지만 보장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정기보험으로 진짜로 보험을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내 아이한테 줄 생각이라면은 통계가 나옵니다. 10년 유지율 29%인 보험보다는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정기보험을 가볍게 가져가는 게 낫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동차 살 때도 엄청 따져보고 사잖아요. 진짜로 막 머리 터지게. 근데 보험은요, 사망보험은 특히 인생 전체를 놓고 설계하는 보험이에요. 거의 20년 이상을 놓고 설계하는 보험인데 그거를 우리 보험 설계사들이랑 대화하면서 뚝딱 결정을 해버리는 좀 우가 있어요. 원래 먼 길을 갈 때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원래 무거운 종신보험을 갖고 가면은 통계가 말해준다. 29%밖에 유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기보험에 가입하시라. 자, 이제 질병상해보험으로 옵니다. 가입 이유 생계 책임자 있다 없다? 있죠. 생계 책임자 있죠. 암이잖아요. 암. 질병상해는 암을 떠올리시면 편합니다. 자, 암에 걸리면은 우리 아이들 생활비 못 주니까 가입 이유 있다. 비생계 책임자 세무. 왜 세무냐면은 이게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간병비라든지 그리고 그 옆에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비용을 보존받을 용도로 니즈가 있는 분들은 가입하셔도 되고 이건 필요 없다라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세무로 놓습니다. 자, 비고 사망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또는 매우 작은 규모로 설계할 수 있는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실 걸 추천합니다. 암보험이라고 한다면은 종신보험에 암보험을 끼워 넣는 게 아니고요. 암보험만 따로 있는 상품을 가입하실 걸 추천드려요. 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어집니다. 지금 제가 1, 2, 3을 빨간색으로 묶었잖아요. 보험 설계사들이 이런 소리 하면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세요. 그래서 종신보험에다가 하나 사망보험을 놔두고 밑에 특약을 설계하거나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세 개는 다 따로 가입하세요. 보험은 다 따로 가입해야 좋아요. 왜 따로 가입해야 좋은다? 써있죠. 모르겠네.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을 해약할 시 타 보험이 덩달아 해약되는 사건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죠?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정경제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해약하고 싶은 건 역시나 보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을 하나로 덩어리로 다 묶어놓잖아요. 그것이 뭔가 깔끔해 보여가지고 그러면은 위에 종신보험 만약에 주객을 해약하게 되면 밑에가 다 사라집니다.
절대로 뭉쳐서 가입하면 안 돼요. 보험은 다 따로 가입하세요. 다 따로. 오케이. 됐죠? 자, 이제 한계 및 대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좀 시간이 남아서 세상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따로따로 하는 거에 대해 생각 못하고 다 뭉쳐서 하는 걸로 다 보험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영업 전략인 거죠. 이 보험사들. 그래야지 다 해약하시고 또 새로 가입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따로따로 해놓으면 계속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화훼농가에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자꾸 죽여요. 제가 식물들을.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죽이죠? 저는 나쁜 사람인가 봐 했더니 화훼농가 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가장 좋은 고객이라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셔가지고 화분에 사니까 아유 VIP 고객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뭉쳐서 가입하시고 해약을 하면은 VIP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알고 계신 지식 이거 이제 표를 가져가셨잖아요. 아예 거기에 아시는 분들이랑 맞춰보세요. 맞춰보고 혹시라도 특히 아까 말을 하다 막은 게 뭐냐면은 처음 세팅이 그래서 중요해요. 굉장히 처음 세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옆에 좀 떠오르실 거예요. 이번에 결혼해서 아이 낳은 친구라든지 애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가서 좀 맞춰보면 좋아요. 맞춰보면 좋고 자 한계 및 대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표 가져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사실 다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되게 순진하게 살아온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거? 이거 옆에 하면 되겠다. 옆에 하겠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 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니 보험사가 왜 보험 사업을 해요? 돈 벌려고 하죠. 네,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돈 벌려 했고요. 자, 그럼 보험 소비자는 왜 보험에 가입하죠?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아니에요. 자, 보험사가 우리한테 건강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건강을 해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서 이제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할 때 돈을 주는 거죠. 보험금,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히 말하면 돈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비극이에요. 보험사랑 소비자가 원하는 게 같아요. 그럼 완전 비극이에요, 이거는 지금. 자, 보험 이체가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되게 어려운 거를 간단하게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걸 구조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게임이라고 해볼게요, 보험을. 자, 보세요. 플레이어는 둘이에요. 우리들 소비자랑 그리고 보험사. 자, 각각이 원하는 건 돈입니다. 자, 이 게임에서 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저는 정답을 알아요. 자, 소비자는 이 식을 써야 돼요. 자, 보험료 매달리는 보험료는 조금 내고 보험금은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죠? 네. 자,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암에 걸려야 되고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치매에 걸려야 되고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사망해야 돼요. 자, 우리 이 전략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진짜 이득은 몸이 건강한 거라서 그래요. 예. 이 게임에서 보험 게임에서 우리는 최선의 전략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 그럼 보험사는 어떻게 되죠? 원하는 게 같으니까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험금은 적게 주고 보험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가입하면 다 줄 것처럼 선전해가지고 보험료를 쫙쫙 받고 정작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최대한 안 줘야 되겠죠. 자, 보험사는 이 전략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진짜 돈을 원해요. 진짜 돈을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경영 전략이에요. 경영 전략. 보험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이에요. 자, 이게 부지급률이 그래서 부지급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험금을 부지급해 주는 율. 이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보통 1에서 2% 정도. 100건이 들어오면은 한두 건은 지급을 안 해줘요. 보험사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왔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100% 그렇게는 안 하는데 보험 가입할 때 직업 정보랑 다 적어놓죠. 소득이랑.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변호사가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금을 부지급해 줄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부지급해 줄 확률이 클까요? 네,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네. 자,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업자였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대충 이렇게까지 하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딴 건 너무 길게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면은 첫 번째는 이 게임에 심판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와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아예 그러니까 의료적인 부분은 실손의료보험이죠. 실손의료보험은 사실 국민건강보험 다 가입해 계시죠. 사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 한 상품이에요. 네. 국민건강보험이 그러니까 의료비 총 의료비 중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보장해주는 게 바로 실손의료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보상률이 더 높아지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이유는 없어지죠.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면은 총 의료비 중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그 나머지의 금액이 미지의 상태에 있어서 무서워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 100만 원 상한제입니다. 지금 후퇴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대로 낸다고 해도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만 내게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죠. 실손의료보험 가입 안 하죠. 100만 원만 통장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예측 가능성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럼 가볼까요? 한번 그러면은 우리는 소비자들은 지금 두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영 실손의료보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념, 뭐 정치적 성향 이런 거 다 떠져서 그냥 가성비로 따져요. 우리 가성비 엄청 따지죠. 가성비로 따져볼게요. 그냥 소비자주의로.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따졌을 때 둘 중에 뭐가 유리하냐? 우리한테 가성비로 봤을 때 국민건강보험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압도적으로. 네. 왜인지 설명드릴게요. 첫째, 언더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보험사는 보험료는 많이 받고 보험금은 최대한 안 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 줄 것 같은 노인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입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국민건강보험은 그런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국민건강보험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이식이 성립해요. 보험금, 보험료. 자, 이거 보세요. 보험사는요, 내가 받은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줄 수 없어요, 소비자한테. 소비자한테 100만 원을 받고 150만 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어쨌든 확실한 거는 보험사들은 이거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완벽하게 지금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보험사는 본인들이 다 받은 보험료 대비 더 넘는 보험금을 줄 수가 없다. 그럼 사업을 못 하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국민건강보험 이식이 성립을 해요. 네, 우리들이 낸 보험료 대비 우리들이 돌려받는 보험금이 훨씬 더 커요. 보통 180% 돌려받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여기에 정부 보조금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랑 50대 50 내시죠. 네. 그래서 재원이 우리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쌓여요. 더 돌려받게 된다. 우선 가성비가 압도적이에요. 이 부분은. 가성비가 압도적이고 세 번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배신을 안 해요. 국민건강보험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지급료 관리한다고 100건 중에 2건 정도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안 주는데 국민건강보험은 그럴 이유가 없죠. 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파이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있는데 요즘은 조금 약해졌어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라고 있었는데 좀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1시간 반 좀 된 것 같고요.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네. 질문 있으면은 네. 정신보험 가입한 사람은 네. 빨리 제지를 하고 네. 별도로 이렇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다들 좀 나이가 연배가 계신 분들이라서 아, 맞다. 오랫동안 이어왔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 약속을 드리고 깜빡했네요. 우선은 처음에 우리 봤잖아요.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사망보험인 종신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꽤 계셨잖아요.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우선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건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불안전 판매된 보험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 물론 보험사가 수용을 해야 돼요. 예. 보험사가 수용을 하고 그걸 다 돌려받고 그 기간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소비자예요. 제가 소비자인데 보험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친구가 있다고 할게요. 제가 소비자고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저축성 보험이야 가입해. 이거 한 뭐 10년 넘으면 뭐 비과세고 뭐 이런 식의 설명 많이 듣잖아요. 해가지고 애들 교육비에 좋아라고 해서 그래라고 가입을 했는데 집에 가서 보셨더니 종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종신보험이고 보장성 보험이다.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불안전 판매이기 때문에 지금 속인 거죠. 이 친구가 저를 속인 거죠. 그렇죠? 보험사한테 말하면 돼요. 이 친구가 나 속였다. 지금 나 당했다. 돌려달라. 하면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 이자까지 원래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원래는 없던 보험 원래는 가입해서는 안 되는 보험을 가입해서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듭니다.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이런 20년 됐으면은 네 20년 됐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잠깐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20년 됐는데요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계산기를 또 두들겨 봐야 돼. 이게요. 딱 아까 말씀하신 게 오래 가입을 해놨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게 유지해서 그냥 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상담료가 50만 원인 겁니다. 저 다시 돌아와서 왜냐면 그건 상담 영역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자 어디까지 얘기했어? 뭐 짧은 사람으로 얘기를 듣게요. 길면은 애매해요. 길면은 애매해서 거기서부터 상담 영역으로 넘어와요. 예. 그것도 상품마다 또 달라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대충 5년 이내? 5년 이내로 할게요. 네, 그 정도? 5년 이내면은 어쨌든 10년이면은 좀 어느 정도 되겠다. 5년 정도까지는 이거를 이제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 볼 방법도 고민해 볼 만합니다. 특히 규모가 크신 분들 계세요. 이거 진짜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했다가 저는 도와드린 월 100만 원씩 내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진짜 은행 상품인 줄 알고. 그렇죠. 제가 도와드렸던 분 중에는 받는 게 3억 원인 분도 있었어요. 3억 원 받는 분 중에. 네. 그러니까 크게 내는 거예요, 진짜로. 은행 가실 시간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말하니까 그냥 저축 상품인 줄 알고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버는 돈 다 넣으시는 거죠, 막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잘못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면 민원을 넣으면은요 보험사가 갑자기 딱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이거 뭐임?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럼 확인을 하겠죠. 그럼 보험 설계사한테 확인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럼 보험 설계사가 경위서를 내게 됩니다. 경위서를 내게 돼가지고서 이 경위서에서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환급이 돼요. 바로 환급이 되고 보험 설계사가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보험이 참 얄궂은 게 너무 인맥관계가 꼬여 있어서 좀 그렇다고 했죠. 권사님이거나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버틴기냐면은요. 이 친구가 나한테 저축성 보험을 팔아서 받은 수당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민원을 걸면 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당을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렇게 버팅기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또 계산기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저 이제 이 컨설팅 끝냈습니다. 예전에는 민원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첫 번째 민원 컨설턴트였을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어쨌든 보통 어떻게 하면 계산기를 좀 두들겨봐요. 이 사람이 환수받을 금액을 따져보고 내가 받을 금액을 따져봐요. 따져본 다음에 내가 받을 금액이 훨씬 더 많다 하면은 친구한테 야 내가 돌려줄게 그냥 인정해라 해가지고서 인정하고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정리하고 그거는 그리고 종신보험 가입을 한 거 종신보험 사실 이건 또 컨설팅 영역이에요. 이것도 컨설팅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짜 가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종신보험에다 이것저것 막 끼워 넣어가지고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상품이 시기별로 계속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컨설팅을 맡겨달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아마 오면 제가 반려를 할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하를 하는데 사실 품이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갖고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보내달라고요. 제가 그냥 택배로 받아요. 택배로 받은 다음에 그 안에서 다 찾습니다. 그 안에서 그 컨설팅의 제일 덕목은 뭐냐면 고객의 말을 믿지 말아요. 예, 고객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나와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설명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설명을 듣고 계획을 짜서 서류를 보면 막상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선 설명이고 뭐 거두절미 다 필요 없고 서류부터 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따져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바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